당신이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여기 차가운 도시의 중심에서 외롭게 살아가던 한 젊은 재벌과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거리에서 살아가던 한 늙은 화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여는 숨막히는 여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주인공 강지훈은 35세 젊은 나이에 IT 기업을 성공으로 이끈 모두가 부러워하는 재벌 총수입니다. 10수년 전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그의 삶은 서울의 야경처럼 화려하지만 공허했습니다.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 수십억을 호가하는 슈퍼카, 그의 손짓 하나에 움직이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의 마음을 채워줄 단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편 윤서연은 한때 대한민국 화단을 뒤흔들었던 천재 화가였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그녀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빛바랜 기억이 되었고 이제 그녀는 차가운 도시의 길 위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는 이름 없는 노숙인일 뿐이었습니다. 지독한 악연과 오해, 그리고 비극적인 사건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지만 그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던 서울의 밤. 종로의 뒷골목은 젖은 아스팔트 위로 번지는 넌 쌓인 불빛으로 축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지훈의 마이바흐가 미끄러지듯 코너를 돌 때였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 속으로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한 노파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지훈은 무심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차가운 무관심. 그것은 그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노파가 휘청이며 바닥에 쓰러졌고 그녀의 손에서 낡은 스케치북 하나가 굴러나와 흙탕물에 빠졌습니다. 그 스케치북을 필사적으로 주우려는 앙상한 손. 그 처절한 몸짓이 어째서인지 지훈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차를 세워야겠다는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그의 비싼 수트 위로 떨어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어색할 만큼 딱딱했습니다. 노파, 윤서연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체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오랫동안 희망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린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도움이라도 필요하신가요? 지훈이 다시 물었습니다. 서연은 대답 대신 흙탕물에 젖은 스케치북을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남은 세상의 전부인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지훈은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아주 희미하게 타오르는 불씨를 보았습니다. 꺼져가는 잿더미 속에 숨겨진 마지막 불씨. 그것은 자존심이었습니다. 지훈은 지갑을 꺼내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돈 몇 푼이 이 여인의 상처를 더 깊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제 차고에 잠시 머무시는 건 어떻습니까? 비를 피할 곳이 필요해 보이시는군요. 서연은 지훈의 제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낯선 젊은 남자의 값비싼 차, 그리고 차고에 머물라는 황당한 제안. 의심과 경계심이 먼저 들었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와 허기는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결국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의 차가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으로 들어섰을 때 서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높은 담장과 잘 가꿔진 정원, 그리고
성처럼 우뚝 솟은 저택. 지우는 그녀를 집 안이 아닌 저택 옆에 딸린 넓은 차고로 안내했습니다. 차고 안에는 클래식카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각종 공구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먼지 냄새와 차가운 시멘트 바닥. 하지만 적어도 비바람을 막아줄 지붕과 벽이 있었습니다. 서연에게는 그것만으로도 과분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지내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사람을 부르겠습니다. 지우는 그 말만 남기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낯선 공간에 홀로 남겨진 서연은 불안감에 떨며 웅크렸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서재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통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그 어느 때보다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차고에 들인 낯선 노파가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습니다. 단순한 변덕이었을까? 아니면 순간적인 동정심이었을까? 그는 스스로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서연은 차고 한 구석에 놓인 간이 침대 위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십수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지붕 아래의 안락함.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이 낯선 젊은 남자의 친절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깊은 무력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품에 안고 있던 젖은 스케치북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빗물에 번진 그림들은 그녀가 잃어버린 과거의 편린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의 저택은 너무나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이 각자의 밤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가사 도우미에게 차고에 있는 서연을 챙겨주라고 지시했습니다. 따뜻한 식사와 깨끗한 옷이 제공되었지만 서연은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차고 구석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며 보냈습니다. 지훈은 그런 그녀를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 수많은 회의와 보고를 처리했지만 머릿속 한편에는 늘 차고의 노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와인 한 잔을 들고 무심코 차고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낡은 스케치북에 연필로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중력은 대단했습니다. 지훈이 다가가는 것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것은 놀랍게도 지훈의 저택 정원이었습니다. 사진처럼 정교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쓸쓸함과 고독의 정서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리시는군요. 지훈의 말에 서연은 화들짝 놀라며 스케치북을 숨기려 했습니다. 아, 그게... 죄송합니다. 허락도 없이... 그녀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지훈은 그녀의 손에 들린 스케치북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닙니다. 계속하세요. 그는 의외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연의 그림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스케치가 아니었습니다. 선 하나하나에 깊은 내공과 연륜이 담겨 있었습니다. 빛과 그림자를 다루는 솜씨, 구도와 형태를 잡아내는 감각은 아마추어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오래 그리셨나 봅니다. 지훈이 묻자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때는 제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 대신 짧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지훈은 그녀가 단순한 노숙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과 서연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훈은 퇴근 후 차고에 들러 그녀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서연 역시
더 이상 지훈을 피하거나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지훈에게서 부모님을 잃은 깊은 상실감과 재벌 총수라는 자리에 무거운 외로움을 읽어냈습니다. 지훈은 서연의 말 한마디, 그림 한 점 속에서 그녀가 겪어왔을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은 예술가의 영혼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서를 시켜 윤서연이라는 이름에 대해 조용히 알아보도록 지시했습니다. 며칠 후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윤서연. 20년 전 혜성처럼 나타나 독창적인 화풍으로 대한민국 화단을 뒤흔들었던 천재 화가. 그러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어느 날 홀연히 자취를 감춰버린 비운의 예술가였습니다. 보고서를 읽는 지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기사 속 젊은 시절의 서연은 자신감과 예술적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천재 화가가 모든 것을 잃고 거리에서 살게 되었을까? 기사들은 그녀의 실종에 대해 슬럼프, 신변 비관 등 추측성 보도를 쏟아냈지만 정확한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단순한 동정심은 이제 경외심과 깊은 호기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고급 화방에서 최고급 유화물감과 캔버스, 이젤을 잔뜩 사서 차고로 가져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것들을 서연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은 눈앞에 놓인 화구들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20년 만에 맡아보는 유화물감 냄새. 그것은 그녀가 잊으려고 발버둥 쳤던 과거의 모든 기억을 한꺼번에 불러왔습니다. 이게 뭔가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 같아서요. 지훈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 아닌 극심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니요, 난 이제 그림 같은 거 안 그려요. 그릴 수 없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붓을 잡는다는 것은 그녀가 봉인해 두었던 끔찍한 과거의 기억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지훈은 그녀의 고통스러운 반응에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화가입니다, 윤서연 씨. 당신의 그림을 보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서연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감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튜브의 감촉이 그녀의 손끝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캔버스 앞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두려움과 열망이 그녀의 내면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붓을 잡지 못했습니다. 텅 빈 캔버스는 마치 그녀의 공허한 삶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훈은 그녀를 재촉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그녀가 좋아하는 따뜻한 녹차를 들고 차고를 찾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지훈이 차고에 들어섰을 때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서연이 드디어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캔버스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선들만 어지럽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림이라기보다는 고통의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의 따뜻한 위로에 서연은 결국 무너지듯 그의 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20년 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슬픔과 고통,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의 울음이 그치고 차고 안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한참 후 서연은 지친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앗아간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민준. 당시 미술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갤러리 관장이자 컬렉터였습니다. 그는 서연의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보고 그녀를 후원했지만 그의 후원 뒤에는 검은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예술가로서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그녀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고 급기야 그녀의 작품을 위조하여 팔아넘기는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서연이 그 사실을 알고 저항하자 그는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작업실에 가두고 협박하며 그녀의 영혼을 파괴했습니다. 그는 내 손목을 부러뜨리려고 했어요. 다시는 붓을 잡지 못하게 만들겠다면서. 서연의 이야기는 지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의 안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재능을 무참히 짓밟은 최민준이라는 인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였습니다. 그 사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훈이 물었습니다. 아마 여전히 그 자리에 있겠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서연은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일을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예술가를 돕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짓밟힌 정의를 바로 세우고 서연이 빼앗긴 인생을 되찾아 주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복귀를 그리고 그의 몰락을 내가 만들겠습니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희망이라는 단어를 그의 눈빛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차가운 착오는 단순한 거처가 아닌 복수와 재기를 위한 비밀스러운 작전 기지가 되었습니다. 지훈은 곧바로 행동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법무팀과 정보팀을 총동원하여 최민준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준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CM 갤러리의 대표로 미술계의 거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온갖 추문과 의혹이 따라다녔지만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최민준을 무너뜨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윤서연을 화려하게 복귀시켜 대중의 주목을 집중시킨 뒤 그의 범죄를 폭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최고의 작업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차고는 완벽한 방음시설과 조명을 갖춘 최고급 아틀리에로 개조되었습니다. 지훈은 그녀가 오직 작품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다시 붓을 잡는 것은 서연에게 힘겨운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굳건한 지지와 믿음 속에서 그녀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서연의 캔버스 위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그녀의 그림은 점차 밝고 강렬한 색채를 되찾아갔습니다. 20년의 고통과 인내는 그녀의 예술 세계를 더욱 깊고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붓끝에서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희망과 생명력이 뒤섞인 걸작들이 피어났습니다. 지훈은 그녀의 작품들을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영혼이 담긴 위대한 서사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미술평론가인 박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현우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게 있다. 지훈은 현우를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현우는 차고에 마련된 아틀리에와 그곳에 걸린 그림들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세상에, 이건 윤서연 화가의 화풍인데 훨씬 더 깊어졌어. 대체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야? 지우는 현우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윤서연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지난 20년간 겪었던 끔찍한 일들과 최민준의 만행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현우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윤서연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이 감히 윤서연 화객에게 그런 짓을... 현우는 분노하며 주먹을 떨었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윤서연 화가님의 복귀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최민준의 가면을 벗겨버리겠습니다. 현우의 합류로 지훈의 계획은 더욱 탄력을 받았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윤서연의 복귀 전시회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시회 장소는 강남의 가장 주목받는 갤러리로 정해졌습니다. 전시회 타이틀은 귀환 더 리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거장의 귀환. 미술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서서히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전시회 준비는 비밀리에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지훈의 막강한 자금력과 현우의 미술계 네트워크가 총동원되었습니다. 언론에는 20년 만에 발견된 미공개 걸작 전시회라는 식으로 홍보하여 전시회 당일까지 작가의 정체를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소문은 무성하게 퍼져나갔고 미술계의 모든 관심이 이 의문의 전시회로 쏠렸습니다. 전시회 오픈일이 다가올수록 서연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다시 세상 앞에 나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최민준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 곁에 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은 서연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믿어주는 이 젊은 남자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기 위해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드디어 전시회 당일, 강남의 갤러리는 대한민국 미술계의 유명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과 컬렉터, 평론가들이 모여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베일에 쌓인 작가의 정체를 궁금해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시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장막이 걷히고 서연의 작품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갤러리 안은 경탄의 탄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렬하고도 깊이 있는 작품들은 보는 이들을 압도했습니다. 이건 틀림없어 윤서연이야? 누군가의 외침을 시작으로 갤러리 안은 순식간에 충격과 흥분으로 들끓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혹은 영원히 사라진 줄 알았던 전설적인 화가의 귀환. 그것은 미술계 역사에 기록될 만한 대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갤러리 입구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최민준이었습니다. 최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갤러리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현실임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윤서연, 그가 철저하게 짓밟고 파괴했다고 믿었던 여자가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이토록 찬란하게 부활한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단상 위로 서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훈이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초라한 노숙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녀는 세월의 흔적이 엿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고 깊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저는
살아있었습니다. 서연의 한마디에 갤러리 안의 모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20년 삶에 대해, 그리고 왜 사라져야만 했는지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준의 이름이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최민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최민준 대표는 나의 후원자이자 나의 영혼을 파괴한 가해자였습니다. 서연의 폭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갤러리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최민준은 거짓말이야, 저 여자는 미쳤어 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평론가 박현우가 단상 위로 올라와 서류 뭉치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여기 최민준 대표가 지난 20년간 수많은 위작을 유통시키고 신진 작가들을 착취해온 증거가 있습니다. 그가 공개한 자료들은 최민준의 범죄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지우는 이 모든 상황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민준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끝났어. 최민준은 마지막 발악으로 지훈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곧이어 갤러리 안으로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최민준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사기 및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미술계의 거물이 한순간에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20년의 억압과 고통을 씻어내는 해방과 구원의 눈물이었습니다. 지우는 그녀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난 것입니다. 최민준의 몰락과 윤서연의 귀환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언론은 연일 그들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고 서연의 전시회는 연일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20년의 공백을 뛰어넘어 다시 한번 대한민국 최고의 화가로 우뚝 섰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지만 서연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마지막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20년 전 최민준을 피해 도망치면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지훈은 놀라면서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되찾아야 할 가장 소중한 작품은 바로 당신의 딸이니까요. 지훈은 국내 최고의 흥신소를 고용하여 서연의 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 길었고 딸의 흔적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몇 주간의 지루한 기다림 끝에 마침내 흥신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의 딸을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지아. 강원도의 한 작은 도시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딸을 만날 생각에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지훈은 그런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함께 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지훈과 서연은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서연은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딸을 떠나보내야만 했던 그날의 고통, 그리고 딸을 그리워하며 보냈던 수많은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윤지아가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차마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지훈이 그녀를 대신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서연의 젊은 시절을 쏙 빼닮은 모습, 윤지아였습니다. 지아는 낯선 남자와 늙은 여자를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서연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아야, 나야, 엄마. 그 한마디에 지아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원망과 그리움, 혼란과 슬픔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모녀의 재회는 눈물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딸에게 지난 20년간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왜 떠나야만 했는지, 얼마나 딸을 그리워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지. 지아는 엄마의 기구한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였던 원망과 오해는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고 그 자리에는 애틋한 모정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지아는 서연이 있는 평창동 저택으로 들어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택은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지우는 시끌벅적해진 저택의 분위기가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생전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주는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과 지아를 위해 뭐든지 해주고 싶었습니다. 마치 진짜 아들이자 오빠가 된 것처럼 그는 두 사람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오후, 서연은 정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지훈을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 지훈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마지막 비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무겁고 충격적인 비밀이어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훈은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자 이제는 아들처럼 느껴지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모든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결심한 듯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훈 씨, 할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긴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녀의 심각한 표정에 지훈도 덩달아 긴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저택의 서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앨범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훈 씨 부모님,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죠?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어릴 때 빗길 교통사고로. 그의 말에 서연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연은 앨범을 펼쳐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서연과 늠름한 한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 남편이었던 김성진 씨예요. 그리고 지훈 씨의 친아버지이기도 하고요. 지훈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따로 있었다니, 그것도 서연의 남편이었다니.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녀와 김성진은 뜨겁게 사랑했고 그 결실로 아들, 즉 지훈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을 시기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최민준이었습니다. 최민준은 서연에게 비정상적으로 집착했습니다. 그는 서연을 차지하기 위해 그녀의 남편인 김성진을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서연에게 뒤집어 씌우겠다고 협박하며 그녀를 곁에 묶어두려 했습니다. 그는 갓난아기였던 당신을 해치겠다고 했어요. 내가 도망치거나 신고하면 당신을 죽이겠다고. 서연은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가장 친한 친구 부부, 즉
지금까지 지훈이 친부모로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맡기고 최민준의 감시를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부부마저 몇 년 뒤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지훈은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고아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비극의 배후에 최민준이 있었습니다. 지훈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가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죽음, 자신의 외로움, 그 모든 것이 한 남자의 추악한 욕망 때문에 빚어진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이 여인, 윤서연, 자신을 구해준 천재 화가인 줄로만 알았던 그녀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했던 친어머니였던 것입니다. 그는 왜 처음부터 그녀에게 그토록 끌렸는지, 왜 그녀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처럼 느껴졌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피가 이끄는 본능이었고 아들이 어머니를 알아보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온 한마디에 서연은 평생의 한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지훈은 흐느끼는 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을 돌고 돌아 아들은 마침내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그들을 짓눌렀던 모든 거짓과 비극의 그림자는 걷히고 진실의 빛이 그들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지훈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최민준에게 살인교사 혐의를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최민준은 이미 저지른 범죄만으로도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지만 지훈은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만 했습니다. 법의 심판은 이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에게 더 중요한 것은 새로 찾은 가족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서연 그리고 이복 누나가 된 지아와 함께 평창동 저택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저택은 더 이상 외로운 성이 아니었습니다. 웃음과 온기가 가득한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그림에는 더 이상 슬픔과 분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캔버스는 아들 지훈의 든든한 모습, 딸 지아의 밝은 미소, 그리고 세 사람이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걸작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작품이었습니다. 지훈 역시 변했습니다. 차갑고 공허했던 그의 눈빛은 온기와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재벌 총수가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한 여자의 든든한 동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부와 명예를 이제는 자신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고 세상의 다른 상처받은 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차가운 도시 서울의 한복판에서 한 남자의 작은 친절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기적 같은 해피엔딩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한 가족이 된 강지훈과 윤서연, 그리고 윤지아.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끔찍한 악연의 고리는 끊어졌고 그 자리에는 사랑과 용서라는 새로운 연결고리가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의 앞날에는 이제 따뜻한 햇살만이 가득하기를 바라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약 당신에게 잃어버렸던 과거의 인연을 다시 만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신은 어떤 말을
가장 먼저 건네고 싶으신가요?